알아두면 쓸데많은 프랑스사 이야기. 파리를 예술의 도시로 만든 프랑스와 1세. 샤를 7세는 순조롭게 칼레를 제외한 영국 왕실이 프랑스 내에 가지고 있던 영지를 회수했으나 지방 귀족들은 여전히 정치적인 독립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 후 샤를 7세의 계승자 루이 11세가 영주들이 연합하여 황실에 대항한 귀족 동맹을 무찔러서 영토를 회수했고 결혼으로 브르타니를 합병했습니다. 그제야 프랑스의 영토는 기본적으로 통일되었으며 근대 프랑스 국토의 윤곽이 대강 형성되었는데 샤를 8세가 1498년 갑자기 사망하자 그의 사촌형인 오를레앙 공이 왕위를 이어받은 바 그가 바로 루이 12세였습니다. 즉위하자마자 루이 12세는 에스파냐 통치하에 있던 나폴리로 진격해 나폴리와 밀라노 공국을 점령했는데 1511년 교황청 에스파냐, 스위스, 베네치아, 영국 등이 반프랑스 신성 동맹을 결성해 프랑스를 공격했습니다. 루이 12세는 어쩔 수 없이 다 삼켰던 밀라노를 신성 로마 제국의 토에 내야 했으며 나바라 왕국을 에스파냐에 할양해야 했고 영국에는 배상금을 지불해야 했습니다. 1515년 루이 12세가 세상을 떠났는데 자손이 없어 왕위는 발르아 가문의 반개 자손 프랑수아에게로 넘어갑니다. 프랑수아 1세는 체구가 크고 잘생긴 왕으로 낭만적이고 다정하며 여자를 쫓아다니는 일이 많았습니다. 또 세심하고 사치스러웠으며 사냥과 순찰을 좋아했는데 이렇게 낭만적이고 모험을 좋아하는 성격 때문에 그는 자타가 공인하는 기사 국왕이 되었습니다. 프랑수아 1세는 기사처럼 낭만적인 구석이 많았으며 전투를 좋아해서 즉위하자마자 다시 이탈리아에 대한 전쟁을 일으켰는데 한때 차지했다가 잃어버린 밀라노가 원정의 첫 번째 목표였습니다. 프랑스의 공격에 놀란 밀라노 공작은 스위스와 손을 잡고 프랑스군과 대결했는데 1515년 9월 마리냐노 전투가 벌어졌고 프랑스군이 연합군을 대파하면서 다시 밀라노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프랑스와 스위스는 누아용 조약을 맺어 프랑스는 스위스에서 군대를 모집할 수 있게 되었는데 제위 2년 만에 엄청난 승리를 얻었고 프랑스 국민은 환호했으며 그를 절세의 영웅으로 치켜 세웠습니다. 기세등등해진 프랑스와 1세는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 자리까지 넘보았는데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는 기본적으로 실권이 없는 명예직이라 다른 나라처럼 세습제가 아니라 선거로 선출되었습니다. 1519년 프랑스와 1세는 경선에 참가했는데 그의 라이벌은 에스파냐 국왕 카를로스 5세로 젊은 시절 두 사람은 한때 연적이었습니다. 그때는 프랑스와 1세가 이겼지만 이번에는 금전 폭탄을 이용한 카를로스가 이겼는데 카를로스 5세는 유럽 역사상 가장 많은 감투를 쓴 황제였습니다. 부모에게서 여러 나라를 물려받아 이미 많은 칭호가 있는데 이제 거대한 제국의 황제라는 자리까지 얻게 된 것으로 그의 영토가 프랑스를 둘러싸고 있어서 위협을 느낀 프랑스와 1세는 오래 참지 않았습니다. 이탈리아에 있는 에스파냐 영토를 빼앗기 위해 그는 카를로스 5세와 전쟁을 했는데 전쟁 전에 프랑스와 1세는 영국 왕 헨리 8세의 지지를 얻으려고 노력했지만 헨리 8세는 카를로스 5세 편에 서기로 했습니다. 1521년 프랑스와 1세와 카를로스 5세가 부딪혔는데 프랑스와 1세가 크게 패하고 밀라노를 잃었으며 1525년 파비아 전투에서도 참패를 해 카를로스 5세의 포로가 되고 말았습니다. 석방되기 위해 그는 마드리드 조약을 맺었고 조약에 따라 프랑스 왕은 부르고니와 왕실의 이탈리아 영지를 포기했습니다. 프랑스와 1세는 귀국 후 서력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다 동원했는데 1526년 그는 교황 클레멘스 7세와 코냑 동맹을 맺고 카를로스 5세에게 대항했습니다. 이후 다시 오스만 튀르크 술탄 술레이만 1세와도 동맹을 맺었는데 이것은 대담한 조치로 프랑스 사람들은 줄곧 튀르크인들을 이교도라고 멸시했지만 신뢰를 위해 종교를 초월한 것입니다. 카를로스 5세의 편에 선 나라도 약하지 않았는데 헨리 8세가 에스파냐와 연맹을 맺고 함께 프랑스에 맞선 것으로 프랑스와 1세와 카를로스 5세의 전쟁은 계속 이어졌으며 1547년 프랑스와 1세가 사망하고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프랑스와 1세는 위대한 군사 전략가라고도 할 수 없고
정치와 경제에서도 별다른 활약이 없었지만 공인된 프랑스 르네상스의 아버지였는데 출신이 반개였던 탓에 누구도 그가 왕이 될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왕세자 교육을 받지 않아 자유로운 사상을 접할 기회가 많았고 어려서부터 문학과 예술에 흥미가 많았는데 국왕이 된 후에도 예술 애호가로서 이탈리아에 대한 한없는 애정을 품고 있었습니다. 밀라노를 정복한 후 신이 난 프랑스와는 그 예술의 도시를 참관했는데 크고 아름다운 건축물에 정교하면서도 최고의 수준을 보여주는 예술 작품들을 본 그는 감탄에 마지 않았습니다. 귀국 후 그 광경을 잊지 못한 프랑스와는 이탈리아로 사람을 보내 레오나르도 다빈치와 로소, 티치아노, 라파엘의 명화를 사들였으며 미켈란젤로의 조각도 프랑스로 운반해왔습니다. 심지어 그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벽화, 최후의 만찬을 옮겨오려는 실현 불가능한 생각도 했다고 하며 많은 예술가를 프랑스로 초청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 레오나르도 다빈치였습니다. 다빈치가 프랑스로 왔을 때 프랑스와는 그를 극진히 예우했으며 그를 위해 성을 마련해주고 지혜로운 노인의 지도를 받기 위해 수시로 방문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너무 많았던 다빈치는 얼마 뒤 세상을 떠났는데 위독하다는 소식을 듣고 서둘러 달려온 프랑스와의 품에서 다빈치가 숨을 거두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프랑스와는 건축에도 조예가 깊었는데 그는 자신이 설계한 도안을 다빈치에게 보여주고 지도를 받았고 샹보르 성과 루브르 궁전, 퐁텐블로 궁전은 그가 후대에 남긴 걸작이었습니다. 그리고 퐁텐블로 궁전의 건축 설계는 한 예술 유파를 만들어내기도 했는데 1530년 프랑스와 1세는 파리 교회에 화려한 궁전을 짓기로 한 바 그곳이 바로 퐁텐블로 궁전이었습니다. 이탈리아의 데가 루소와 프리마티초가 내부 장식을 맡았고 설계에 참여한 사람에는 프랑스 화가 쿠쟁, 카롱, 조각가 쿠종 등이 있었는데 이들은 퐁텐블로 궁을 무대로 예술의 천국을 만든 바 스타일이 독특해 퐁텐블로파라고 불렸습니다. 퐁텐블로파는 조형에서 유창한 선과 세밀한 완벽성을 추구했으며 우아하고 고귀함을 중시했는데 궁전의 정원과 실내 장식에서는 매너리즘 스타일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왕국 내부도 대단한 작품들로 가득했는데 대표작으로는 가브리엘 데스트레와 그 자매, 사냥의 여신 디아나 등으로 그림 속 여성은 고귀하고 아름다우며 명암이 극명하게 드러나고 인체의 육감이 사람의 눈길을 끕니다. 프랑스와 1세는 문학 발전을 적극적으로 장려했는데 1530년 그는 프랑스 왕립교수단을 세우고 전문가들을 초빙하여 그리스어, 라틴어, 헤브라이어를 연구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 인문주의자 기욤 뷰데를 수석 작가로 임명했는데 그의 주도로 프랑스어가 통일되고 크게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프랑스와 1세의 재위 기간에 프랑스 문학은 크게 발전했으며 수많은 위대한 작가가 탄생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이목을 끄는 사람이 라블레이입니다. 라블레는 프랑스 중부의 법률가 집안에서 태어났으며 문예부흥 시기 프랑스에서 가장 걸출한 인문주의 작가 중 한 명인데 의학, 천문, 지리, 수학, 철학, 신학, 음악, 식물, 건축 등의 영역에서 상당한 조예가 있었습니다. 그가 세계 문학사에 남긴 최고의 공헌은 가르강티아와 팡타그리엘 이야기로 이 장편 소설은 프랑스 민간 이야기에서 소재를 얻은 것으로 가르강티아와 팡타그리엘이라는 두 거인의 생활상을 그리고 있습니다. 가르강티아는 태어나면서부터 말을 할 수 있었고 몸집이 크고 식사량도 놀랄 만큼 많았고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었으나 신학자의 지도 결과 그는 소처럼 우둔한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그는 인문주의 교육을 받으면서 신체적, 정신적으로 진정한 거인이 되는데 소설에서 라블레는 유머와 과장으로 인간의 거대한 힘을 노래했고 부패한 교회와 나태한 귀족을 풍자하고 통치 계급의 잔인함을 비판했습니다. 프랑스와 1세는 독특한 군주로 호전적인 피가 흐르면서도 인문사상에 대한 사랑도 깊었는데 정복을 좋아하고 술과 미인을 좋아했으며 예술을 사랑해 찬란한 프랑스 문학사의 서막을 연 인물이었습니다. 36년의 내전 끝에 최고봉에 오른 앙리로 이어집니다.